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초대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김덕훈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훈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웃기지 않는 분으로 정평이 나이 있으신데 8개월 만에 또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웃겨줬으면 좋겠네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널리즘 제에 나가면 최욱 씨가 재미있다 없다를 가지고 사전에 검열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민주 팟캐스트인데 나와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칭찬해드려야 돼요. 이 조국 논란 속에 이 거대한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을 알리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잖아요.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예, 거의 하루 이틀밖에 거의 시간은 많이 안 주어진 것 같던데. 예, 언론의 관심이 이제 이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이 국정농단하고 이 정경유착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조금 좀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재판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도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이 프로그램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정치권과 언론의 최대 관심사 조국 이슈였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조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국회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를 통해서 딸과 관련된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 이런 제기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음 날인 3일 자유한국당도 조 후보자 이야기를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이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2일 열린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딸이 의학 논문에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되면서 입시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니실 때 그 장학금 받으셨던 800만 원은 따님께서는 1년 내내 3억짜리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오촌조카 조모 씨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오히려 이런 의혹을 해명하느라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걸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저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법무부의 일을 하겠습니다. 억울하신 허위 사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딱 하나만 짚으라면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일 국회에서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내용 추려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연 거는 처음 있는 일이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김남근 변호사님.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꾸 이제 청문회에 가서 다 해명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혹에 의혹을 낳는 그런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저는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또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게 쟁점인가가 딱 남았기 때문에 그 쟁점을 가지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그 쟁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퉜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문회 나가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청문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제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제가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저도 하는 것들이 좋았다. 일상적으로 차라리 하는 방식으로 잡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청문회가 잡히면 그거 이후에 이제 논란들이 이제 보통 벌어지는 방식으로 보도가 진행되다가 지금은 최대한 청문회는 늦춰 잡으려고 하고 중간에 이제 언론들이 문제를 감당하는 그런 형국이 되면서 사실은 조국 후보자 스스로도 적절한 기자회견의 어떤 순간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펼쳐진 점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았던 간담회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거든요. 적어도 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은 적어도 언론이 보기에도 그렇고 후보자에게도 그렇고 사실은 뭐 쌍방간에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본 분들이 이제 또 느끼는 게 굉장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분들이 또 나름대로 국민 여론상 판단해야 되는 것들의 기회가 또한 제공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당연히 낫었다라고 보고 근데 문제는 그 뒤로 계속해서 코미디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론 간담회를 하겠다는 둥 실제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청문회는 지제라도 하자는 둥 뭐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것들이 더 꼬여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 거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난 3주 동안 저는 입이 없었습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자 간담회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반론권의 어떤 한 형태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수많은 양의 보도가 쏟아졌으면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반론권을 보장했어야 하고 언론에서 그런 반론권 차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보통은 언론사가 구성한 현실들만 우리가 보았는데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현실을 구성하는지는 저한테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으로 굉장히 현실을 잘 구성했고 그리고 그 의혹을 잘 만들었고 어떤 점에서는 뭐 합리적인 의혹도 있고 불합리한 의혹도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기자들과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이 이야기들이 구성이 돼가는가 좀 봤는데 좀 아쉽게도 구성은 잘 안 된 것 같고요. 저는 영화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올드보이라는 영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질문을 해요. 오대수가 누구냐 넌 이렇게 질문했더니 질문이 잘못됐어라는 말을 반대편에서 하거든요. 질문을 바로 해야지 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라는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좀 보면서 그 올드보이의 오대수와 이우진의 대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는가는 보통 잘 안 드러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성된 현실만 드러나지 구성 과정은 안 드러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언론이 국민들과 함께 동시에 생중계로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언론이 나중에 어떻게 보도할까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굳이 신문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오후 3시 30분에 시작돼가지고 불과 2시간도 안 지난 채 기사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까지 취재해서 거짓말로 변명으로 일관한 뭐 국민들 여론 별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거를 만약에 봤던 사람들은 비슷하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단히 부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기자는 어떤 눈으로 저 기자간담회에서 가서 봤길래 기자간담회가 끝나지도 않은데 시민의 이름으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할까. 즉 내가 목격했던 현실과 기자들이 결국 구성해낸 현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미 설정해 놓은 거 안에 또 껴놓는 최욱 씨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기사량도 너무 많고 의혹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좀 되셨어요? 나름대로 이제 체에 걸러진 느낌이에요.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밑으로 빠졌고 위에 이제 남아 있는 것만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좀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자들의 그 귀에서 이제 피가 날 정도의 그 반복되는 질문에 힘들었어. 그죠, 좀 힘드셨다. 이런 기자간담회 열릴 거라고 기자들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당에서 뭐 국민청문회를 나중에 하겠다 이런 언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훈 기자는?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가 열리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열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뭐 지금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장소에서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국회에 와서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누가 이 간담회가 열리더라도 누가 이 간담회를 감당해낼 것인지 등등에 대한 준비가 기자들은 취재를 해보니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근데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자들이 많이 보도를 쏟아냈기 때문에 모든 기자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섭렵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출입처를 나가는 기자들을 보면 보통 아무리 세상에 큰일이 벌어져도 자기 출입처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해내느라
일반 시민분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일반적인 사회의 핫 이슈보다도 더 그 이슈에 문외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애초에는 민주당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뭐 정오쯤, 그러니까 지난 2일 정오쯤에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제안을 해왔고, 실제 간담회는 오후 3시 반, 그러니까 제안과 이제 간담회 실시 사이에 불과 한 3시간 정도 있었잖아요. 이 3시간 사이에 조금 이거를 보이콧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 정도로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입니다. 보이콧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언론사들은 사실 그런 거리가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언론들은. 기자 간담회라는 형식 자체는 뭐 법무장관 후보자, 게다가 이제 이 정부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나오는 자리니까 기본적으로 반기는 자리는 맞을 텐데, 이게 인사청문 절차라는 정치권들이 합의한 일정들이 이제 존재했고 앞으로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 기자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 기자 간담회를 반대하는 정치 집단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근데 생각? 저는 예. 그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납득은 안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들러리 서기 싫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 당파가 너는 왜 저쪽에 이용당했냐라고 하는 공격을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채 저쪽을 도와주는 셈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상황들은 그전부터도 있었잖아요. 이미 다 그런 식으로 취재해 왔고, 근데 취재의 방향들이 그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왔다면 넌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확인할 기회를 갖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고 당연한 욕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왜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냐면 당황한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당황한 것 때문에. 그럼 왜 당황을 했을까? 그러면 사실은 저는 구조를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주로 신참 기자들이 가 있고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명확한 명령도 내려가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봤자 이거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을 거라는 이해는 갑니다. 현재 언론의 취재 구조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한테는 사실은 변명으로 뿐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똑같은 시민들도 기자들이 취재를 쭉 지금까지 10만 건의 취재를 본 결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별 기자들이 그럼 특정 부분만 취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자기가 취재하는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나 새로운 사실성이 훨씬 더 일반 시민들보다 깊으냐? 그걸 증명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시민들을 납득시키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시민의 납득이라는 부분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가령 조국 후보자가 출근했을 때 그렇게 어떤 멘트 하나라도 따기 위해서 아주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걸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 장면에서 봤고 신문 지상의 사진으로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거나 다 질문해도 되고 시간도 무제한입니다라고 했을 때 왜 질문을 못 하지라고 모든 시청자들 그리고 뉴스 소비자들이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거는 언론의 좀 일종의, 저는 약간의 무능이라고 보는데 무능 탓이 컸다. 왜냐하면 뻗치기라도 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뻗치기라는 용어는 이제 이렇게 좀 언론에서 쓰는 용어지만 어떻게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하나라도 단서, 육성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자분들인데 마침 이렇게 뭐든 대답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됐다, 내지는 그렇게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보여서 저 같은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 좀 모순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이제 국토교통부의 관행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한 3번 정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기자회견을 하면 이제 기자분들이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의제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질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요하게 그다음 순서를 이어서 질문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좀 그 서로 합의가 안 됐는지 뭐 똑같은 질문들을 좀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의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된 논거나 근거를 갖고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던지기식의 질문들도 많아가지고 좀 어떻게 이 의혹 경쟁들이 좀 의혹 던지기식의 경쟁들이 좀 많아서 그랬는지 좀 기자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했고 좀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이 기자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이 기자 간담회에 대해 형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후보자가 몰랐다고 얘기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수사 중이어서 내가 대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 상황
이 말이 나오는 동시에 그 의제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서 후보자에게 유리한 판이 아니었냐, 판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언론사들이 해왔던 그런 디테일한 보도들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시청자에게 보여줬다면 아마 그 기세를 시청자들은 판단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뭐 10시간 가까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너무 유리한 판이어서 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보는데요. 전에도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도 자기 동네에선 반은 먹고 들어간다, 뭐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만든 판은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만든 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 입이 없는 상태니까 자기들끼리 물론 서로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이 주도하는 판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조국 후보자 입에 기댈 수밖에 없는 판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판이 저쪽에서 주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주도했던 판에 대해서는 왜 반성을 안 하거나 또는 성찰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사실은 주도했던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국민의 시각하고 상당히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판이 들어갔으면 결론은 두 가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의 형식 자체가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쪽이 입이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맞죠. 예,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추가 취재를 통해서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더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과정에서 뭐 증인 채택 능력이라든가 자료 제출이라든가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청문회가 왜 안 벌어졌으며 그러면 이렇게 될 거 뻔히 하면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또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가는 것이 정당한 논리의 전개 방식이지 이미 딱 가놓고 나가서 이거는 저들에게 유리한 판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별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설명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후 설명의 오류예요. 결론이 다 나고 나서 그것이 뭐 때문이었다라고 사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지금 김덕훈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요. 결국은 데스킹이 없었다는 얘기구나. 데스킹이라는 거는 질문,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 질문의 방향을 정해주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게 반복된 질문이 나왔고 데스킹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어떤 이 질문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일종의 목표가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반복되고 나열만 하고 있다는 효과를 주고 되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일종의 아웃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채워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좀 한 발 더 나아간 의구심까지도 생기거든요. 근데 글쎄요, 어쨌든 이것을 변명 혹은 사후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장을 잘 활용했었어야 하는데 나중에 언론 보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자면 조국 후보자에게 계속해서 뭐 모르겠다라고 변명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변명의 몫은 훨씬 더 크게 언론이 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좀 책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청문회가 안 열린다라는 아마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증인이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아니고 또 청문위원들처럼 무슨 서류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아니니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아냥 쪽의 기사들이 나온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요. 청문회가 열린다라고 이제 전제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서 전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이제 무슨 증인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이 좀 나와서 그게 설명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자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그런 걸 보도하고 좀 청문회를 조금 더 치밀하게 잘 송악내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그런 기사들을 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언론사별로는 그 장관 후보자 검증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자유한국당을 출입하는 기자라든지 그런 검증팀에서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실들을 찾아가서 자료들을 얻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기자들이 있을 텐데 그 기자들 위주로 와서 간담회장을 채우고 그 기자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조목조목 답을 못 얻을지언정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후보자한테 그건 대답 드릴 수 없고 제가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시청자들이 보기에 기자가 질문을 잘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기자 간담회가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거기도 하지만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를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서 같은 동료 기자 입장에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이 기자간담회를 처음부터 주최를 했다면 좀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저는 보면서 하게 돼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눈치 안 보고 했다면 또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국회 현장에 갔던 기자들이 이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취재를 했다고 하니까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회에서 해결하라고 다시 공을 국회 쪽에다 넘기는 방식으로 거부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일선에서는 청문회를 안 열려고 하는 거다라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안 좋은 소문이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또 야당 기준도 그렇게 사례가 있으면은 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우리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사생활 입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신 것 같아요. 자기가 쥐고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묻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인사청문회보다 훨씬 수월한 무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에 갔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간담회 형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거는 좀 이해가 받아들이기가 돼요?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진짜 기대가 컸던 게 간담회 전에 취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보였어요. 조국 후보자를 취재하고 싶은데 거기 응해주지 않으니까 그 와중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주차 속보로 내고 그리고 텀블러에 집중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번에 이제 또 대면하니까 뭔가 대단한 날카로움이 좀 들어가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이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이 형식을 가지고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한국 언론이 대중들의 시험대에 오른 자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 기자간담회 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뭐 근조 한국 언론, 또 한국 기자질문 수준이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안 좋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자기 확신의 부재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질문 말고 저는 젊은 기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의외에 아주 참신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질문들이라고 마땅히 생각되는 부분들만 하다 보니 이게 바로 이제 클리셰라는 겁니다. 굉장히 뻔하게 이미 지면에서 많이 봤던 질문들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 답도 그들의 아주 그냥 클리셰적인 것들만 답이 나오는 형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서는 사실은 지속적인 나열과 규칙적인 배열만으로도 어떤 식의 메시지 전달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열하고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피로감이 먼저 호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지면 보도 내지는 보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때 프레임 짝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 프레임이라는 건 꼭 제가 부정적으로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어떤 보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복과 이 배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10시간 안에 보여주는 반복과 배치라는 게 언론사가 그 기존에 해왔던 의혹 부풀리기 내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의 전달 양상과는 달리 피로감만을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억에 남는 게 없고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내 이름을 걸고 나라는 기자가 하는 질문이야라고 그 기자의 이름과 함께 떠올리는 굉장히 어떤 분명한 어떤 질문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로서는 좀 실패한 기자 간담회다라고 기자 입장에서 보자면 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증인 신문을 준비할 때는 그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답변을 할 경우에 요걸 추가적으로 질문한다. 저런 답변을 할 때 요걸 추가적으로 질문한다. 이런 걸 미리 이제 짜가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그런 좀 치밀한 준비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의혹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사모펀드다 그러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도 이제 뭐 한 3-4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그럼 기자들끼리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누가 그 첫 번째의 쟁점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고 나면은 또 다른 기자들이 그 부분을 이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의혹에 대해서 1시간이면 1시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 또 파트로 넘어가서 그 다음 의혹들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다투고 좀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경쟁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요 간담회에 대비해서 기자들끼리 뭐 역할 분담이나 서로 이렇게 어떻게 이걸 전체적인 체계에서 끌고 나가겠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기자 입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 언론사에 쓰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게 되게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약간은 좀 이렇게 기자분들을 보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또 어린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 부담을 다 짊어져야 되나 싶어서 되게 안타까운 점도 많았는데 좀 되게 죄송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대문이 닫혀 있을 때 막 짖던 강아지가 막상 대문이 열리니까 꼬리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상 싸워야 될 때, 막상 뭔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정작 왜 저렇게 제대로 못하지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준비 안 된 상태의 경쟁 구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든요. 기존에 기자회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자들이 질문에 굉장히 미숙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을 심층적으로 끌어내는 힘이 되게 약하다. 근데 그때 우리가 평가를 내렸던 건 그런 식의 공식 기자회견이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되게 활발하게 해온 전통이 좀 없기 때문에 한국적인 전통상 그게 좀 훈련이 덜 돼 있는 측면들도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일정한 기대를 좀 했던 거는 사실은 꽤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남의 언론도 보고 자기 언론도 보면서. 그리고 남이 질문을 하면 저는 그 질문의 토대를 둬가지고 자기 나름의 취재로 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준비된 질문뿐이 안 하고 그것도 3번, 4번 반복하고. 근데 실제로 데스킹이나 이런 데들하고 연락을 안 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지만 정치인하고 연락한 기자들도 나왔는데 수많은 어떤 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장치라든가 뭐 전화 장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메신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정도 되게 11시간이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그 정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추가적인 거 못했을까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 재판이 가능했어요. 지금까지 언론이 해온 양태는 여론 재판이었거든요. 여론을 만들어서 그 여론을 통해서 공격 대상을 정하고 그 공격 대상에 아주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여론 재판의 양식이었다면 드디어 이제 언론 재판의 어떤 장이 마련이 됐는데 아까 김남국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 재판이라면 거기서 언론 기자들이 맡아야 될 역할은 이를테면 검찰의 역할, 검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역할 분담을 못했다라는 것도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여론 재판을 주도하면서 우리한테 이를테면은 기소권만 달라는 식으로 굉장히 정말 검사처럼 행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언론 재판의 양상이 펼쳐졌는데 왜 언론이 검사 역할을, 왜 검찰 역할을 못했느냐라는 건 충분히 언론이 좀 반성해야 합니다. 네, 관련해서 소소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자간담회 전에 일요신문의 기자가 바른미래당의 모 정치인한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 SNS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것을 두고 이제 온라인에서 뜨거웠는데 이 기자는 이것도 나의 노력이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네티즌들은 자질 부족이다. 질문 하나도 준비 못 해놓는 자질 부족.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양상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어떤 정치인에게 했느냐는 중요도에 있어서 낮다고 봐요. 뭐 여러 정치인들한테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테고 차라리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테니까. 근데 이게 제보의 형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보를 받기 전에 이미 굉장히 3주 이상의 기간 동안 취재해오지 않았나요? 그럼 먼저 이야기할 거는 데스크와의 판단과 옆에 있는 기자, 같은 동료 기자도 있었고 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나와야 될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그 정치인이 했다라고 하는 그 던져준 질문도 그렇게까지 수준 높은 질문도 아니었어요. 상당 부분이 해명이 되거나 또는 굳이 필요하다면 뭐 그렇게까지 뭐 질문의 수준이 높지 않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일종의 제보라고? 그럼 제보는 광범위하게 이미 받고 있었어야 하고 그런 식의 네트워크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소위 말하는 되게 짧은, 되게 폐쇄적인 남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를 그 순간에 활용한다? 당연히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체험 기사 작성의 현장처럼 저에겐 좀 보여줬어요. 좀 비아냥 어리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받아 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딘가에서 정보를 던져주면 기자가 거기에 반응해서 기사를 써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좀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죠. 그런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질문을 뭘 할지 잘 모른다라는 걸 노출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게 제보라기보다는 그 질문을 고스란히 받아서 질문한다는 거는 이게 기사라면 그게 바로 그게 받아쓰기 기사입니다. 검증도 안 하고 일단은 물어본 다음에 받아 적어서 기사를 낸다. 그건 저는 현장에서 봤을 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그 예를 들면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을 가지고 청문회가 있었을 때
지금 이제 장관하고 박영선 의원에게 시민들이 제보를 네. 해가지고 바로 제보를 해서 네. 예를 들면 김기춘 씨가 예전에 사실은 최순실에 관련해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자료 한번 같은 거 링크 달아가지고 보내주고 그걸 곧바로 활용한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보가 훌륭한 제보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쓸모가 있는 제보들이 쏟아질 때가 있고 그게 국면을 바꿔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제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른바 이제 시민들한테 쫙 펼쳐서 좋은 어떤 그 일당의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든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그냥 누구나 던질 수 있었던 질문 한 가지를 자기도 못 던져서 받았다.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죠. 대다수의 언론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기사를 냈습니다. 진보, 보수, 언론 가릴 것 없이. 지난 3일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 제목들을 나열해 보면 경향신문은 없었다, 몰랐다, 조국의 해명회라는 제목의 기사였고요. 국민일보는 조국, 일방적인 해명, 셀프 면죄부 간담회, 동아일보 몰랐다 변명 일관한 조국 간담회, 서울신문 직접 해명 조국 임명 수순, 야 법치 유린, 세계일보 조국 해명 회견, 청 임명 강행 수순, 조선일보는 한방까지 50차례 나는 몰랐다, 중앙일보 조국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한겨레 조국 개혁 주창했지만 불철적, 딸 펀드 등 의혹은 부인, 그리고 한국일보는 초유의 기자 청문회, 그래도 의혹은 남았다 등의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바로 이제 조금 문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재귀적 서사라는 게 있어요. 리커시브 내러티브라고 해서 자기 것을 자기가 계속 참조해서 비슷한 얘기를 자기 논거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얘기를 만들어 나갈 때 외부적인 것에서 받아들여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기사를 썼던 것을 다시 근거로 해서 활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건데요. 참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기존의 어떤 보도의 방침 내지는 보도 방향과 똑같은 결과에 간담회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이거는 어떤 재발굴이라던가 재탐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귀적으로 다시 쓰고 있었던 자사의 어떤 정파성, 방향성을 확인하는 방향이지 결국은 이건 간담회에 대한 어떤 다른 반응 내지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증 편향을 넘어서서 거의 이제 표적 보도까지로까지 이어지는 기사들로 좀 사설 같은 경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이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상태하고 그 현실을 동시에 목격하는 경우가 분명히 다른데 굉장히 안이하게 저는 기사 제목이나 기사를 작성했다고 봐요. 남들도 다 본 생중계 장면인데 마치 자기들만 본 것처럼 자기들만 현실 창조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한 방식으로 대단히 오만하게 작성된 그런 기사라고 좀 보고요. 이 안에는 저는 정파성을 뛰어넘어서 일종의 집단 사고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판에서 자기들이 현실을 구성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사고들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사고하고 충돌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국민도 뭐 100%의 국민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들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나온 뭐 자료들을 보니까 국민들 10명 중에 9명은 적어도 직접 봤거나 옆에서 본 내용들을 들었대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시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게 일방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유리한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효과일까? 적어도 그걸 본 사람들의 느낌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걸 쓴 기자들의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갔다라는 건 적어도 이 기자들의 집단 사고와 언론의 집단 사고와 목격한 국민들의 사고가 상당히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상적이었다 그러면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남아 있으니까 청문회가 열린다고 이제 예상을 했다면 청문회에서는 이런 의혹 해소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서류 같은 것들을 더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야 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청문회가 안 열리고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냉소적인 분위기, 좀 비아냥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걸 갖고 그냥 끝내자는 거냐, 이 기자회견만 가지고 이제 그런 논조로 좀 보도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도 좀 상당히 있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 규명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언론은 그냥 다 일색으로 그냥 비아냥과 냉소 쪽으로 뭐 이거 갖고 끝내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신문들의 그러니까 그건 되게 관습적이잖아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게 뭐 매번의 청문회마다 많은 후보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럼 그거하고 다른 식의 이야기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 저는 모르쇠 저도 똑같이 봤는데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부인한 것들이 있고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된 이유는 반복적으로 질문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써야 되는 건 모르쇠로 일관이 아니라 부인된 부분에서 아직 남은 부분이 있다라든가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든가 이건 모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든가 뭐 이 정도로 가는 건 저는 그냥 용납 가능하다고 보지만 모르쇠 일관이 그 당시에 그걸 똑같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갖는 감정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이게 집단 사고라고 얘기했던 중요한 것이 저는 언론들이 집단적으로 자기 확증적 승부욕에 지금 얽매여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부러 기능적으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창과 방패처럼 누구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역할을 맡고 누구는 계속 방패하는 역할을 맡아서 잘 서로의 역할을 하다 보면 승부가 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역할 중에 공격하는 역할을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만든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그리고 나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일부에 해소된 것들이라든가 일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이유는 되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은 남아 있어야 하고 이 사람은 승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의 칼을 뺏어가, 왜 창을 뺏어가라고 하는 식의 심리들이 이 배경에 깔려 있고 결국은 이 승부에서 이기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든 것이 훨씬 더 안타까운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공리주의 내에서의 사적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일테면 지금까지 이제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었던 알고리즘이 이번에 완전히 역전이 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조국 후보에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면이라던가 어떤 기사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해명할 때쯤 되면 새롭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아주 완벽한 여러 가지 프레이밍들을 만들어 왔는데 처음으로 조국 기자 간담회 이후로는 언론이 대답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봤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질문만 하고 대답하시고 약간 다른 질문으로 옮겨가기를 했던 언론의 알고리즘이 이번에 뒤엎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언론 간담회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할 차례가 주어지니까 이 알고리즘 안에 이 항목이 비어 있었던 거죠. 대답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예전에 썼던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했다라는 다른 청문회 내지는 다른 기자 간담회에서도 전혀 무방할 법한 아주 평이한 언어가 선택이 됐다는 건데 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일종의 프레이밍 효과라든가 알고리즘이 좀 당황한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다 보니까 대답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게 좀 너무나 클리셰적으로 나온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는 한방까지 50차례 나는 몰랐다. 중앙일보 조국 간담회에서 모른다 141회. 또 동아일보도 조국 간담회에서 모른다 76회 이상 언급이란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 전까지는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혹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언론들이 기자간담회 이후에는 청문회 개최 후에 임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8월 29일자 중앙일보 칼럼을 보면 이정재 시시각각에서 기어코 청문회로 국민 고문할 건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쯤 했으면 사퇴가 정답이다. 아무리 맞으면서 가겠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 저렇게 얻어맞으면 천하장사라도 죽을 판이다. 보기에도 안타깝다. 대통령은 왜 읍참 조국하지 않나. 조 후보자도 끝을 볼 각오다. 하지만 국민 생각도 해줬으면 한다. 검찰 수사까지 겹친 청문회가 어떨지 안 봐도 비디오다. 구차한 변명과 사과, 진영에 대한 호소, 모르쇠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버텨 장관이 된들 검사들이 그를 존중할 것인가. 검찰개혁은 가능하겠나.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 고문회가 될 것이다라고 칼럼이 나왔었는데요. 9월 3일 중앙일보 사설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꼼수 간담회로 조국 초법적 임명 강행하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사상 유례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어제 국회에서 밤늦게까지 열렸다. 여권이 갑작스레 꼼수 간담회를 밀어붙이면서 법적 절차인 청문회를 무시한 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심은 커지고 있다. 자료와 증인 출석 요구권이 있는 국회 청문회와 달리 기자간담회는 의혹을 추궁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증인이 없으니 조 후보자가 나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일방적 주장의 이벤트에 불과했다. 이런 기사를 8월 29일 기자간담회 전후에 뉘앙스가 좀 바뀌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빨리 사퇴하지 않고 왜 사퇴 안 하느냐 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재판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성질이 급한 판사들 중에는 이제 뭐 뻔한 것 같은데 더 다툴 거 없는 것 같은데 빨리 결론을 내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하는 반응은 뭐냐면 판사 잘못만 나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무리 어떤 것이든지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 저 판사는 미리 예단을 갖고 있다가 다 한 거 아니야? 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데 만일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까 무슨 청문회가 필요해 빨리 사퇴하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후보자의 지지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민주적으로 결정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제대로 된 청문회도 한번 거치지 않았는데 임명됐다 그러면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그 결론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잘 검증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으로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도 여야 의원들이 공방하는 과정 속에서 주요 의혹에 대해서 한번 다 점검도 해보고 뭐 증인들도 불러가지고 또는 여러 서류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뭐 임명을 했다 사퇴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승복할 수도 있을 텐데 일부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잔뜩 의혹들이 많은데 빨리 사퇴하지 않고 뭐 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민주적인 어떤 민주주의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 있는 주장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판사 비유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화나 토론을 할 때 그 논리가 부족하면은 언어 폭력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사람하고 토론하다가 잘 안 되면 욕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선정적인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정재 컬럼니스트의 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선정적인 단어들이 많아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약간 위기에 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령 뭐 까발려졌다라던가 내지는 여기서도 굉장히 그 기득권 좌파의 후한무치라던가 또 내지는 교수 월급으로 이만큼 돈을 모으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일종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그런 유행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쯤 했으면 사퇴가 정답이다라는 글로 가기 위해서 논리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논리적 흐름이 잘 안 된다 보니까 선정적인 단어와 그리고 언어 폭력에 가까운 단어들을 선정해서 그냥 이미지들만 만들어가고 결론 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논리적인 비약의 글이고요. 그거는 저는 9월 3일자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는데 맨 마지막 문장을 보자면 증인이 없으니 조 후보자가 나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일방적 주장 이벤트에 불과했다라는 건 최근 일종의 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언론이 정치권과 같은 변명을 하면 저는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트를 통해서 이 나는 몰랐다를 일종의 무너뜨려야 되는 거지 증인을 통해서 무너뜨린다? 이거는 정치권의 논리를 그대로 베껴 쓴 것과 불과하고 그리고 언론이라면 이런 변명을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자가당착이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기자간담회 일어나기 전까지는 청문회 필요 없다. 청문회가 국민고문이다라고 얘기해놓고 기자간담회가 이후에는 이게 청문회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이 자가당착적인 논리가 일단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각각이 맞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국민 고문이다라는 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무시한 되게 초법적 발상인 거고. 근데 국민은 실제로 고문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싫은 거는 이 사태가 어떻게든 빨리 좀 잘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청문회가 됐건 임명이 됐건 뭐건 간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실히 이것이 매듭지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쨌든 태도도 바꾸고 이런 이유는 그것이 고문이 된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어떤 중요한 절차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초법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거 저는 이건 대단히 조심해야 될 발언이라고 저는 알아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청문회 절차들이 대단히 늦어지게 된 것,
그다음에 사실은 청문회 없이도 사실 임명이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문회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은 양 진영이 어쨌든 청문회를 놓고 나름의 정치적 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상대편은 초법적이고 우리 편은 만약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불구하고 이건 최근에 야당의 한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나오는데 마치 이것이 이제 그 권한 남용이라든가 대통령의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는데 뭐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사실은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렇게 자기 맛대로 해석할까? 우리 변호사님 앞도 계시는데. 최욱 씨는 만약에 기자간담회라도 없었다면 이 고문이 됐을까요? 계속 의혹이나 뭐 보도가 쏟아져 나오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그 적격한 사람인가 부적격한 사람인가. 근데 어찌됐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누군가는 해소가 됐을 거고 누군가는 더 반발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 현실 속에서는 뭐 나름 차선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덕훈 기자, 일단 방송사들은 그럼 조국 기자간담회를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송 중계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 또 국민의 관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뉴스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나요? 일단 양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상파의 경우에는 KBS 7건, MBC 7건, SBS 12건이었고요. 종편은 TV조선 13건, 채널A 19건, JTBC 5건이었습니다. 이 기사들은 대체로 이 기자 간담회 내용 자체를 다룬 스트레이트성 기사와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나온 조국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분석 검증 기사 그리고 국회와 검찰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를 연결하는 중계 이렇게 방식을 섞어서 썼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BS 같은 경우에는 9건의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쓰고 나머지는 현장 연결을 했는데 특히 국회 중계 연결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열린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요. 뭐 내용으로는 몰랐다 혹은 사실이 아니다로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추가 질문이 불가능한 그런 제한적인 형태의 기자 간담회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편 같은 경우에는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2일에 분석 비판 기사를 특히 많이 쏟아냈는데 눈길을 끄는 거는 기자 간담회 다음 날인 9월 3일 JTBC가 이 조국 기자 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룸 시간에 여야 원내대표의 1대1 긴급 토론을 편성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중계 방송 자체로 국민적 관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서 방송사 뉴스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그날 다른 후보자들 청문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사들이 굉장히 이걸 다 보도했다는 거 저는 뉴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도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만큼은 오히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현장 취재라던가 어떻게 취재가 마련되는가에 대한 어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국 언론사에서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흥미로웠던 거는 JTBC에서 원내대표 두 사람을 모셔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직접 이제 약간 언론사들이 일종의 야당과 여당의 입장을 기사로 계속 재구성해서 보여줬다면 이번에 육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송 보도를 통해서 또 그것도 하나의 또 전환점이 마련된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 간담회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격가지 내용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딸의 입시 과정에서의 논문이라든지 장학금,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들은 조국 후보자가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혹은 본인은 몰랐던 일이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특기 장학금이어서 그냥 내가 신청을 안 했는데 가족 중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으나 들어왔다. 2학기 장학금 같은 경우는 반납하려고 했으나 반납할 길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기자들이 검증 보도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검증 보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기자들이 당장 어디서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기관, 뭐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으면은 서울대라든지 서울대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증언을 듣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 갈려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냥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 건가요? 어제 JTBC 네.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안이 정파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를 좀 가르쳐 주시죠. 네. 가르쳐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왜 청문회가 안 열렸고 기자간담회가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개최가 됐으며 거기에 대해서 반론 차원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이 되게 이상한 형식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네. 정치권의 양당의 대표자가 대답하는 네. 방식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좀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의미가 별로 생각보다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지점은 두 사람이 한 이야기를 두고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졌구나라고 납득이 된 게 아니라 말씀처럼 여전히 둘은 되게 서로 다르게 보고 있구나. 결국에는 이제 여론 싸움이구나라는 식의 이제 생각뿐이 좀 안 들게 한 측면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결과적으로 현재 사람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번에 TV에서 이 기자 간담회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론의 역할과 정치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언론이 할 수 있는 것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분리된 영역을 넘어서 때로는 언론이 과도하게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말하자면 두 원내대표가 나와서 얘기한 부분은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묻지 않은 질문이지만 왜 해결이 됐냐면 왜 이렇게 기자 간담회까지 열렸고 그리고 청문회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해답을 준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이견 차이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고 너무나 심한 이견이 있으니까 이게 미뤄질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보여줬다는 거고 언론 한편으로는 그래서 정치성을 띤 기사를 쓰거나 정치성을 띤 인물들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사태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사태에 있어서는 그런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 언론이 너무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오히려 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언론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언론이 정치적이다 혹은 뭐 정치에 이용당했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뭐 지금까지 언론의 역사를 보면 합당한 의구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장관 후보자 검증이라는 게 검증의 장이기도 하지만 정치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장관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서 혹은 그 특정 정치 집단의 수장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검증 보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검증하겠다 혹은 낙마시키겠다고 하는 쪽은 그 정치적 반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정치적 반대자는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가깝다고 여기는 언론에다가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마련이고 그 언론은 이제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기사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의혹 제기 가운데서는 합당한 의혹 제기도 있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은 제가 언론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합당한 의혹 제기와 부당한 의혹 제기가 서로 뒤엉켜서 야 언론 니네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몰랐다거나 수사 진행 중이라거나 혹은 죄송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서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도 합당한 의혹 제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마치 어떤 언론이 한쪽 정치 집단의 편을 들어서 이 청문회의 본질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태가 아까 사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태가 왜곡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일견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좀 약간 그런 평가 조금 약간 아쉬움은 남는 측면이 제가 있습니다. 방송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정치성과 정파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네. 정파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향과 지금 현재 장관으로 임명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를 때 분명히 정파적으로 다른 의도의 검증 보도라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정파성과 정치성이 혼용됐을 때 이게 실제적인 힘을 갖게 되거든요. 이 정치성이라는 것들 잘못 개입하게 되면은 일종의 이렇게 임명의 권한
권한 자체에 대한 의문을 들 수도 있고 그 임명 권한 이후에 임명에 대해서 어떤 합법성에 대한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정파성을 미리 가지고 답을 가진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 청문회라는 정치적인 좋은 의미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죠. 정치적인 행위에 과도하게 정파성이 여기에 어차피 사실 여야 간에 서로를 자신의 정파성을 드러내는 행위지만 언론까지도 정파성을 과도하게 가질 때 정치적 행위가 지금 굉장히 늦춰지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어떤 점에서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좀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건 제가 거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개입이란 부분은 과도한 어떤 개입의 양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강유정 교수님의 그 견해에 언론학자로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뭐 구태의연하게 언론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두 개의 기능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이 섞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정치가 부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기능이 정지돼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국회도 거의 정지돼 있고 실제로 정치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입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회가 필요한. 언론의 기능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치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재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제공했어야 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재료를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건데 사실은 그걸 제공받았죠. 주로는. 반대 당파로부터 주로 많이 제공받았고요. 두 번째로 이 정치가 왜 이와 같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판단도 제공을 했어야 돼요. 이 부분은 거의 안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언론은 사실은 이 정치 국면에 스스로가 끌려 들어가면 안 됐었던 겁니다. 이건 어차피 정치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리건 양당 간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건 정치가 의사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한동안 즐겼죠. 3주 동안. 왜? 자기들이 마치 정치 행위자인 것처럼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느낌들이 들었고 누군가를 승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때는 내가 왜 정치로 끌려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식의 또 되게 불만이나 비판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서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청문회로 해결해야 됐어야 될 문제인데 왜 언론에게 이걸 넘겼냐라는 식으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득을 보면서 정치 안으로 쓸려 들어갔을 때 했어야 될 기능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와서 느끼는 거죠. 이거는 정치가 해결했어야 될 일인데 왜 언론이 이용당했지?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대단히 언론의 기능을 스스로가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중앙일보 사설에서 그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거 초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국회 절차가 다 끝나야만 임명을 할 수가 있지만 모든 관료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도 자기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장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한 번에 그냥 인사청문회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하는 거니까 국회 스스로가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뭐 안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걸 제때에 못 한다든가 한다면은 행정부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초법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국회가 상권분립의 원칙상 자기의 권한을 잘 행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 후보자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자질이라 이런 것들을 잘 검증해서 보여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그 법에서 정해진 자기 권한이나 역할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지난 3일에 이제 한국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3일 증인 출석 요구 87에서 93, 25, 22명 전략 실패 한국당 TV로 간담회 구경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조 후보자 일방적 변명 무대만 열어준 거 아니냐. 당 차원에서 조 후보자 의혹의 법적 문제를 직접 다퉈볼 기회조차 갖지 못해 허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청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형식만 따지다 실속은 못 챙겨 안타깝다고 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조국 해명에 판 깔아준 여당, 시간 끌다 청문회 놓친 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는 속담을 한국당이 실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일찍부터 모친 부친 딸은 인도적 차원에서 증인 신청하지 말고 그 외 증인은 민주당에서 응하라고 제안했다.
이제 와서 증인 빼준다니 이미 청문회 열차는 떠난 뒤라며 역시 버스 지나니 손 흔드는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앙일보나 조선일보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기사를 내긴 했는데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진단은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랜만에 옳은 진단을 했다라고 보고 평가를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행정부의 어떤 권한을 국회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부의 권한을 제대로 써가지고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틀 안에서는 맞는데 훈수를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훈수의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약간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진단 자체는 그렇게 틀린 진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그 책임 전가라고도 보여져요. 이를테면 기자 간담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는데 왜 간담회까지 끌고 오게 됐느냐라고 조금은 책임 전가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약간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걱정해주는 척하고 이렇게 좀 걱정이 꼭 들어가는 요소들의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 여기서 실제로 그 한국당의 전략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기사라기보다는 간담회가 잘 실패로 돌아간 것에 의해 제가 보기엔 언론 쪽에 보는 실패인데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웬일로 좀 나이브하게 조금 바삐 좀 책임을 전가할 만한 곳으로 한국당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물론 한국당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 놓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그 후보자 해명을 들은 것에 대해서 주요한 어떤 책임의 소명 대상이 있다면 그건 저는 언론이라 생각하지 한국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가 더 극대화됐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응원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고 반대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자간담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영 논리로 말하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프레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일본적으로 정치적 싸움이다라는 결국 정치적인 진영이고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누군가를 이제 임명하고 이러는 것은. 근데 이게 진영 논리적인 요소가 일부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승부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백척간두에 서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기면 너는 지는 거고 네가 지면 내가 이기는 거고 마치 정말로 생사를 가르는 어떤 승부처럼 되어버린 게 문제지 그 안에 진영 논리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사를 가르는 전쟁이 돼버렸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은 대단히 안타깝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장관을 임명하고 동의를 얻고 이러는 과정, 그다음에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과정이 원래는 입법부가 해야 될 행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견제 기능의 일부인 건 맞습니다. 근데 거의 그것뿐이 안 남은 것 같아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뭔가 실정을 견제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의 입법적 개입이라는 게 두 개죠. 하나는 법을 못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장관을 못 임명하게 하거나 또는 끌어내리거나라고 해서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방식인데 저는 이거는 우선순위로 치면 한참 뒤에 떨어지는 우선순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정치 전쟁의 핵심적인 것이 된양 해버렸고 특히나 조국 후보자가인 경우에는 현 정부에게 있어서 사법개혁의 문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따라서 승부의 핵심적인 어떤 전장터가 되어버린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번 다시 돌아보면 어떤 결과가 앞으로 빚어지건 간에 돌아보고 나면 그때 정말 목숨 걸고 싸웠지 뭐 때문에 싸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라를 위한 거였을까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만약에 본인과 같은 의혹이 있는 다른 사람이 만약에 후보자로 올라왔으면 만약에 밖에 있는 본인이 예전의 본인이었다면 이 사람의 임명을 찬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기자가 했거든요. 그때 조국 후보자의 대답은 나였어도 반대했을 것 같다였어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흠결 혹은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하게 해석해 주려고 하는 뭐랄까 정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 논리가 어느 정도 작동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 진실과 사건적 진실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감정적 진실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점에서 그 진실을 소명하는 자리가 기자 간담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자 간담회가 기자들의 의구심을 해결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생중계됐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 진실과 사건적 진실 사이에 약간 혼돈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약간 자책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도.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는 장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진영 논리로 나뉘었다. 이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던 거고요. 이를테면 그런 감정적 진실을 원했던 부동층들에게 상당히 좀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막 전격적인 지지,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는 계층보다는 약간 의심을 가졌다라거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했던 분들에게 전혀 기회가 없었던 마당에 그 기회가 마련된 거지. 기자 간담회에서 저는 일단 이 무대에서 기자도 하나의 출연자 중 하나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결과는 어차피 반대 진영의 논리를 바꾼다거나 혹은 설득하는 건 저는 애초에 부당하고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부동표에게 어떤 식의 감정적 진실을 전달했는가, 도달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효과를 좀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이 맹목적 진영 논리는 분명 작동하겠죠. 그런데 판단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간담회를 보고 나서 찬반 여론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본 사람 중에서는 찬성으로 좀 돌아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분명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직도 확실히 사안을 보면서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꼭 짚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를 짚는 건 형식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진영 논리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무시되는 거거든요. 상당 부분은. 제가 아까 승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썼던 이유는 자꾸 이게 굉장히 무게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거의 뭐 대선 주자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검증의 과정이나 보도의 양도 엄청나게 그런 식이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국민적인 관심도 몰리고, 그러니까 점점 승부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보통 뭐 대통령의 인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정치적 행위라는 건 당파적 행위라는 뜻이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임명하겠다 또는 누군가를 해임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판단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딱 보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인사 기준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되게 주관적인 기준들이지 무슨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기준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B나 C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는 쪽은 뭐냐면 최대한 그래서 부정적이다고 생각하는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펼쳐놓고 결국은 인사권자가 자신의 정책 부담을 안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참조할 수도 있고, 또는 국민의 여론을 앞으로 임명하고 난 다음에 기다릴 수도 있고, 또는 국민의 여론을 참조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정치적인 행위들을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공분하는 것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 자체에 공감하려는 좀 노력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미국식의 입시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입시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한테 논문을 요구하도록 하고 다양한 스펙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들이 그 당시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러한 논문이나 스펙 쌓기들을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건 분명히 어떤 교수, 그런 부모가 뭐 교수들이라든가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나 문화나 방식들을 아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접근할 수 없었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소외감이 있고 뭐 분노도 전 있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특수한 계층들이 결국 그러한 제도들을 이용을 해서 입시에 잘 활용을 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분노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건 그대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정치적 진영 논리 같은 것들이 개입되면서 왜곡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격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마치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런 입시제도라든가 그 입시를 활용했던 거에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마치 무슨 파렴치한 공격하듯이 막 그렇게 공격하는 측면들도 있고, 이거를 무슨 낙마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것들이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자꾸 방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법한 건 아니잖아. 그게 무슨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또 뭐 집회를 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왜곡되는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분노나 공분 이런 건 그 자체로 받아주고 또 다른 걸 다툴 것들은 다투는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했는데 너무 좀 정치화됐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흑수저인 분들에게 사정을 잘 알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소외된 걸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뭐 사과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공분을 느꼈던 사람들의 어떤 이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을 더 달래주는 기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진영 논리를 더욱 조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장사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단순화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로남불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네. 자기 스스로가 한 말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후보자는 답할 책무가 있었던 건 네. 분명히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적어도 저의 관점에서 보면 이 후보자가 또는 저 후보자가 나하고 비슷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결은 감춰주고 또는 흠결을 최대한 까주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사람들도 있지만 안 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그런 쪽의 진영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상당수의 중간에 쪽에 있거나 이런 거 뭔가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자꾸 잊혀지고 있고 제가 승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도 그러니까 봐. 얘가 제로야 아니면 X야. 네가 맞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너무나 단순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60%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대체로 괜찮은 것 같아. 좀 이상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걸 볼 때 여론이라든가 태도지 기본적으로 내 편, 네 편에 의해서 제로하고 X가 갈리는 그런 식의 태도를 일반적으로 갖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태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짜는 게 저는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고 봐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 결국 프레임의 효과는 뭐냐면 주관적 판단을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을 프레임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관적인 환상이라든가 주관적 판단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이제 언론이 거기에 톡톡한 역할을 했죠. 일종의 주관적 판단들을 다 옮겨놓은 겁니다. 무게 중심들을. 그런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주관적 판단을 다시 좀 넘어오는데 이번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조국 후보자가 좀 노렸던 거는 진영 논리가 전혀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 주관적 판단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그래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래서 아닌 부분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약간 그렇게 솔직한 전략을 선택했던 거는 그러니까 언론의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그렇다면 주관적 판단을 옮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관련해서 진영 논리를 조장했다는 언론 보도로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이제 조선일보 8월 31일자 사설 조국만큼 없어 분기탱천, 악당 인질극, 국민 조롱 말라 이런 표현을 썼고요. 동아일보는 동시다발적 조국 구하기 나선 여권의 자기 모순과 반개혁성. 중앙일보 사설 이성일은 여권의 조국 지키기 궤변 중단하라.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문 대통령 아들까지 나선 여 조국 구하기 궤변 총력전 이런 사설과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넷 여론조작 실상 보여준 조국 힘내세요. 조선일보 8월 29일자 사설이었습니다. 이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 뭐 근조 언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대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냈는데.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씨 임명 청원 동의자는 50만 명이 육박한다. 조씨 철회 청원이 2배 가깝다. 실제 여론은 이와 정반대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조씨 임명 반대가 60.2%로 찬성 27.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리 사회에선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극렬 집단이 때로 몰려다니며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그 실상이 조국 힘내세요로 그대로 드러났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과 다를 게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네, 요건 제가 좀 나서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비판하기가 참 쉽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국 힘내세요도 검색어 1위로 올라왔지만 동시간대에 2위가 조국 사퇴였어요. 이 부분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결된 힘의 결과물을 마치 그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 둔갑시키는 거, 요거는 설득력이 무척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조작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만든다라는 건데 사전적 의미가 그렇고 우리의 뉘앙스는 모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은밀하게 조작을 해서 결과를 우리가 이게 조작인지 모르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일종의 언론이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판단한 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가상의 정치 공간으로서 웹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 표출을 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조작이라면 그렇게 눈에 띄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눈에 띄기를
하기를 바란 일종의 전광판 역할 같은 거죠. 전광판을 만들어서 일종의 배너를 넣는다거나 혹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상의 정치 공간이 외배했다는 거지. 여기에다가 조작이다 내지는 뭐 너무 이렇게 진영을 나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좀 소박한 의도에 대해서 좀 과도한 해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의사표현이죠. 이게 시위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잖아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집회는 다 여론 조작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10만 명이 왔다. 그 10만 명이 1000만 명을 대신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10만 명의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한 다음에 내가 전체를 대변해서 이렇게 했어라는 식의 뭔가 조작을 가했다면 그건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드루킹 사건하고 자꾸 대비하는데 이건 기계적 조작들이 들어가서 온라인의 알고리즘을 위협시킨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비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이제 그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근본으로 따지면 모든 종류의 의사표현과 시위가 여론 조작이다라는 말하고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 위기의식을 느낀 그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도 자신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건데, 그걸 조작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건 그야말로 그런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영 논리 얘기가 나와서 문득 궁금해지는데 그 진보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한겨레의 경우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거나 수동적이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외부에서 나왔습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8월 22일 디지털 진보 언론이라는 소식지 기고글을 통해서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 저자 논란처럼 청년을 중심으로 대중이 크게 공분하고 있는데 한겨레는 최근까지 제대로 된 후속 뉴스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사실을 스스로 쫓지 않으니 지면의 진실을 구성하는 능력이 따라올리 만무하다. 특정 지지 세력의 비난은 피해갈지 몰라도 저널리즘 신뢰 복원과 유지의 희망은 없다. 또 조 후보의 부실 검증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위태로운 선택인가라고 비판을 했고요. 실제로 한겨레의 경우에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8월 26일 이후에는 소위 말해 각을 세우는 보도는 거의 내놓지 않았었고요. 또 지난 8월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 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소논문은 논문으로 안 친다. 당시 수많은 소논문이 양산됐던데 그 소논문들이 2-3시간만 배우면 가능한 실험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도 마찬가지다 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이 쓴 논문의 경우에는 단순 보고서가 아닌 연구물이고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병리학회 등이 입장을 내놨는데 해당 논문은 학생이 2주 현장 실습을 거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비평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겨레나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보는 시각. 저는 이것도 이제 진영 논리로 보는 것 같던데요. 네. 이 부분을 만약에 비판을 제대로 하려면 진보 언론들이 이제 사실을 왜곡했거나 허위 과장을 얘기했거나 또는 의제 설정 측면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나라면 그 부분을 짚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너도 같이 비판 안 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비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외려 현재 언론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유력한 권력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유력한 권력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명했을 때 막 파보니까 의혹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의혹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조건에서 언론들의 힘이 막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기에 동참한 케이스입니다. 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동참했느냐? 권력자에 대한 공격이나 잠재적 권력자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정당해 보이고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의혹을 해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서 벌어진 그런 식의 전선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른바 밸런싱, 균형을 잡아주는 언론 지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과는 굉장히 다른 사실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주는 보도가 별로 없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외려 저는 경쟁하는 보도, 차라리 제대로 된 경쟁을 하는 보도. 그러니까 저쪽에 보여준 의혹에 대해서 반박이 되는 어떤 사실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었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언론에 대한 지적을 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 외려 밸런싱을 제대로 잡아주는 보도를 진보든 보수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한쪽으로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방향으로만 몰려 있었기 때문에 밸런싱의 측면에서 반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반대 얘기를 해줄 때도 그 반대 얘기가 충분히 근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 논문 저자로 올라간 이 논문이 과연 2, 3주 만에 김어준 씨가 말한 대로 두세 시간만 배우면 가능한 실험을 반복하면 그냥 이 논문이 뚝딱 나올 수 있는 수준인 건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밸런싱을 잡아주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 밸런싱을 잡아주는 근거는 확실해야 한다. 기자들은 이런 거 관련해서 취재 안 했어요, 근데? 취재를 했잖아요. 저희 뭐 시사기획창에서도 보도를 했고. 근데 어떻게 결론하셨어요, 그때는? 두세 시간 만에 불가능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고, 그거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어떤 의사분들이 나와서 그 두세 시간 만에 가능한 병리학 논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을 섭외할 수가 없잖아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일부러 의사들이 피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거를 내려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오는 패널이 입시 전문가가 나올 게 아니라 병리학에 해박한 전문가가 나온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은 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균형을 잡아주는 보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해줘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예를 들면 소논문은 논문을 안 친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실험 단순하게 하면 금방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상당 부분 과장이 돼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혹 보도를 했던 수많은 언론들이 있었어요. 잘못했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밸런싱을 하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완전히 잘못된 거는 아닌 게, 왜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교신 저자, 책임지자, 제일 저자가 예를 들면 엄청난 노력을 거쳐가지고 무슨 논문들이 딱 하고 탄생되는 건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썼어?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논문을 볼 때 물론 대학의사학회나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한 부분들은 있지만 데이터,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만들 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로 들어가는 것들이 일저자가 타당했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말한 것처럼 이게 예를 들면 엄청난 SCI급 엄청난 논문이어가지고 여기에 고등학생이 절대 쓸 수 없어가 아니라 사실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논문 양수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해한 채 사실은 언론 보도를 한 경우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된 것들이 과장된 요소들은 있지만 이 논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됐던 것만큼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영향을 가진데 고등학생이 썼어라고 얘기할 수 있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데에선 저는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판단 기준의 좀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령 굉장히 의혹이 많다라고 해서 일테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과격한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검증을 거치지 않고 문제가 뭐였냐면 2차, 3차 재생산이 돼서 해석과 규정을 넘어서 굉장히 프레임도 만들어주고 자의적 판단을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갔다면 첫 번째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거는, 그래서 이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했던 말들이 2차, 3차 언론에서 재생산됐느냐를 일단 묻고 싶어요. 이게 소비자에게 약간 회자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언론이 받아 써서 그러므로 해서 반격에 대한 어떤 근거로 사용됐다면, 정말 잘못된 근거를 사용해서 2차, 3차 보도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훨씬 더 엄격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어준 씨 말로 그쳤다라는 거죠. 그냥 그쳤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반대편에선 그러면 이렇게 의혹이 던지기식으로 약간 던져졌을 때 그것을 받아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단 소비된 다음에 2차, 3차 재가공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을 왜 약간 간과하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일종의 저는 약간 말꼬리 잡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말꼬리를 잡는 양상으로 간다라는 거는 좀 지금에서 그렇게 필요한 논의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상 유례 없이 열린 사상 초유의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관련 내용들, 또 진영 대결을 부추긴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김덕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0억을) 잡아도 30억의 마이너스가 나요. GP란 얘기는 우여곡절 끝에 조국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족 증인은 뭐 부르지 않는 거죠.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 수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을 둘러싸고 의혹과 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법무장관과 여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를 향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검찰의 모습입니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금 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문회 자체가 어떤 검증 과정들을 만들어냈는가라는 데 치중하기보다 검찰의 기소에 관련된 그런 보도로 거의 옮겨가 버리고 이슈 자체가 검찰이 만드는 그런 형국으로 갔다는 건 정치의 기능이나 심지어 언론의 기능까지도 검찰의 종속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혐의로서 고려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확증된 사실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성급한 단정을 내려버리는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검찰과 언론이 조금은 공조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기사에서 증거인멸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한데 언론이 받아쓰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어느 쪽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사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